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이 참입니다.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것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잘못된 시선이었는지를 아주 조용하고 아주 묵직하게 깨우쳐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노인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 저는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술실이라는 공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갑고 하얀 형광등 불빛, 반짝이는 금속 기구들, 마스크 위로 보이는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그 공간의 가운데 커다란 조명 아래 놓인 수술대, 그 위에 사람 하나가 누워 있고 그 사람의 목숨이 매 초마다 한 의사의 손끝에 달려 있는 공간. 그런 팽팽한 공간에서 어느 날 한 젊은 의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술복 바지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딱 두 글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향한 곳은 병원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선배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자의 보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향한 곳은 낡은 하늘색 작업복을 입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헤어진 면 장갑, 굽어있는 허리, 그리고 세월이 새겨진 거친 손. 그 노인은 그 병원의 청소부였습니다. 수술실 안에 있던 간호사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그 의사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침묵 속에서 노인은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젊은 의사가 무릎 꿇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노인이 선택한 것이 복수도 아니었고 해명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들으실 때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로비는 언제나 넓고 밝았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로비가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바빴고 모두가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전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병원 로비에 형광등만 켜져 있는 그 시간에 한 노인이 병원 청소 도구를 꺼내 복도 끝에서부터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진 씨, 72살, 낡은 하늘색 청소부 작업복을 입고 면 장갑을 끼고 등에는 청소 도구 가방을 메고 그의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언제나 정확하고 일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구석도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복도, 중환자실 앞복도, 응급실 앞복도, 그가 지나가고 난 자리는 언제나 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청소부 동료들은 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성진 씨는 말이 없어도 믿음이 가. 어디 하나 대충 넘기는 법이 없잖아. 나이가 저렇게 있으신데도 참 성실하시다. 그는 쉬는 시간이 되면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창문 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커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은 있었습니다. 저 노인이 창문 밖에서 무얼 보는 걸까? 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청소부 노인의 눈빛을 굳이 궁금해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가끔 수술실이 있는 4층 복도에서 한참을 멈추고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세워두고 눈을 반쯤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복도를 지나치는 사람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 순간 그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라면 그것이 단순한 피로나 멍함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를 향한 그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복도 어딘가에 그가 두고 온 것이 있는 것처럼 그날도 그는 새벽빛이 채 거치지 않은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을 하얗게 비추고 창문 너머로는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빠른 발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수술복 바지에 흰 가운을 걸친 젊은 남자였습니다. 38살 김도현.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시선이 곧았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는 법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오만하게 군다는 느낌도 딱히 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 기준으로 재단하는 사람, 그 기준에서 자신보다 아래라고 판단한 사람에게는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이 병원에서 그의 실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대의 심장수술 성공률 전국 상위권, 외래 예약은 석 달을 기다려야 겨우 잡힐 정도. 병원장도 그를 볼 때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는 레지던트 한두 명이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에게 김도연은 따라야 할 모범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도연은 수술실 쪽 복도를 빠르게 걸어오다가 박성진의 대걸레에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는 순간 멈추더니 짜증이 묻어있는 그러나 크지도 않은 아주 일상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좀 치우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아침 인사도 없었습니다. 박성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대걸레를 옆으로 당겨 비켜섰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김도연은 그를 한번 흘겨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쳐갔습니다. 뒤를 따르던 레지던트 한 명이 박성진 쪽을 슬쩍 돌아봤습니다. 미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김도연은 복도에서 박성진을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환자들 지나가는 데예요. 좀 제대로 합시다. 그 다음 날은 수술실 앞에서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성진은 매번 똑같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김도연을 더 편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반박하지 않으니까, 한 번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병원이라는 곳은 작은 사회입니다. 한 사람의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주변으로 번집니다. 특히 그 사람이 위에 있을수록 더 빠르게, 더 넓게. 처음엔 김도연의 태도를 그냥 그 사람 개인의 성격으로 여겼습니다. 저 선생님은 원래 까다로운 분이야. 실력이 좋으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안에서 박성진을 대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무과 직원 한 명이 예전엔 마주치면 꼭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구내식당에서도 박성진이 앉아있는 자리 옆으로 사람들이 굳이 앉으려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변화는 한꺼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사소하게, 그래서 더 오래, 더 깊이 쌓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박성진은 그 변화를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묵묵히 복도를 닫고 쉬는 시간엔 창가에 앉아 바깥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팀장 이미경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0살이 넘은 이미경은 이 병원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박성진은 그냥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고 침묵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달 말 병원 전체 직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 강당에서 열리는 직원 안전교육,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청소 인력까지 전원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성진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의가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강사가 말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외과 선생님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자리에서 김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김도연 선생님 계시네요. 수술실 위생관리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막힘없이 말했습니다. 수술실 위생은 의료진이 직접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수술실 주변 환경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부 청소 인력이 수술실 근처 복도를 담당하는 부분이 항상 조금 불안합니다. 전문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닦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강당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청소부 직원들이 서로를 흘깃 바라봤습니다. 박성진은 그 말을 들으며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사람들이 강당을 나서는 시간, 김도연이 동료 의사와 복도를 걸으며 마침 박성진 곁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굳이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채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수술실 주변을 맡으면 아무래도 병원 이미지가 좀 걸리죠.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야 하는 영역인데 그 말이 박성진 귀에 닿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간호사 2명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진은 딱 한 번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쓴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른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조용하고 깊은 미소였습니다. 이미경이 그 미소를 봤습니다. 그 미소가 저녁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이미경은 탈의실 앞을 지나다가 박성진의 개인 사물함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닫아드리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발에 있었고 모서리가 여러 번 접혔다가 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어로 제목이 쓰여 있었는데 이미경이 읽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표지 아래에 작은 종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손으로 쓴 B형 심장판막 우회술 제3판 개정 2004년. 그리고 그 아래 볼펜으로 작게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미경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저자 박성진. 그녀의 손이 사물함 문 위에서 멈췄습니다. 닿지도 않은 채로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저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지금 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병원 복도를 닦고 있다는 말인가. 이미경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름이라 자료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경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김도연 앞에 이 병원에서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가 놓였습니다. 42살 남성, 선천성 심장기형. 수술 전 검토 회의에서 관련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CT 영상을 보던 선배 의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혈관 구조가 조금 특이하네요. 좌측 관상동맥 분지 쪽이 비정형으로 보이는데 혹시 우회 방식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도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병원에서 그는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있었고 그 영역 안에서는 자신의 말이 곧 결론이었습니다. 수술은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그 전날 저녁 이미경이 퇴근 준비를 하다가 늦게까지 4층 복도를 닦고 있는 박성진을 발견했습니다. 성진 씨, 이 시간에 아직도 계세요?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이미경은 잠깐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며칠 전에 사물함 문이 열려 있길래 닫으려다가 책을 봤거든요. 죄송해요. 혹시 그 책 성진 씨가 쓰신 건가요? 박성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걸레를 천천히 밀면서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미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김도연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박성진 쪽을 보며 피곤한 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계세요? 퇴근 못하신 거 아닌가요?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단어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왜 아직 여기 있냐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이미경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박성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김도연이 사라지고 나자 이미경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진 씨는 왜 그분한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쯤은 하셔도. 박성진은 대걸레를 세워두고 복도 창문 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때가 있는 법이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이미경은 그날 밤 버스 안에서도 그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때가 있는 법이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음 날 오전 9시 수술은 시작됐습니다. 조명이 밝게 켜지고 기구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김도연은 마스크를 올리고 집도대 앞에 섰습니다. 시작합니다. 처음 3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기운이 수술실 안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출혈이 좀 잡히지 않습니다. 보조의사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잡겠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혈관 구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술 전 회의에서 선배가 지적했던 그 특이한 구조가 지금 눈앞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이패스 준비해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빠른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수술에서 손이 빨라진다는 건 집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간호사들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출혈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마취과 의사 최영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불안정합니다. 선생님, 루트 전환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김도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진 후에도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의 공기가 조금씩 납처럼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4층 복도. 박성진은 수술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이미경이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왜요? 박성진은 수술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뜬 채로.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길어지네요. 이미경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박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술실 문 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은 그 눈빛을 보면서 뭔가 모를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시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수술실 안은 이제 긴장을 넘어 위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조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좌측 분지 쪽에서 반응이 다릅니다. 루트 전환을 지금 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단 몇 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루트를 바꾸면 그가 중얼거리다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조금씩 열리더니 낡은 하늘색 작업복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수술실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박성진이었습니다. 김도연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왜 들어오신 겁니까? 목소리가 수술실 안에서 울렸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당신 청소부잖아요. 당장 나가세요. 박성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수술대 위 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수술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도연의 눈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박성진은 한 걸음 더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술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환자의 좌측 관상동맥 분지가 비정형입니다. 지금 루트로는 출혈을 막을 수 없어요. 좌측 분지를 먼저 결찰하고 대동맥 직접 문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말에 마취과 의사 최영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20년 경력 의사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최영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혈압 패턴이 이상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좌측 분지 쪽에서 반응이 달라요. 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연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최 선생님, 지금 이 사람 말을 듣자는 겁니까? 최영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조의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CT상에서 그 부분이 걸렸었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지금 당장 꺼져가고 있는 환자의 생명. 그 두 가지가 팽팽하게 당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진이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잘랐습니다. 김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성진이 장갑을 꼈습니다. 그 움직임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청소부가 처음으로 의료 장갑을 끼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번 그 손에 장갑을 꼈던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가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동작도 낭비가 없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몸의 기억처럼 간호사 한 명이 저도 모르게 기구를 그의 손에 건넸습니다. 나중에 그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손에 기구를 들여야 할 것 같았다고. 15분이 지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출혈이 멈췄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도 한쪽에 서서 그 노인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수술실 안의 사람들이 천천히 기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 안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수술대 옆에 서서 박성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병원 행정처장 황인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한 명, 25년 이상 이 병원의 역사와 인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서다가 박성진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박성진 교수님이십니까? 그 말이 수술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교수님? 김도연이 반문했습니다. 황인수가 빠르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아직 작은 종합병원이었던 25년 전에 처음으로 개방성 심장수술 시스템을 구축하신 분입니다. 수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후 의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25년 넘게 후학을 기르셨고 그는 잠깐 멈추더니 김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도연 선생님이 매일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흉고라 접근법 표준 프로토콜. 그는 박성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을 처음 개발하신 분이 바로 이 교수님이십니다. 수술실 안에서 누군가 들고 있던 기구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취과 의사 최영진이 마스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의대 다닐 때 박성진 교수님 논문으로 공부했습니다. 심장외과학회 교재에도 이름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도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 사람들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아무도 빠르게 걷지 않았습니다. 보조의사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간호사 2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황인수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아내분이 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하셨습니다. 말기 심장 질환으로. 그 기간 동안 교수님이 곁에 계시고 싶으셨는데 의사 신분으로 오시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청소부로 지원하신 겁니다. 간호사 1명이 그 말을 듣다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름도 그냥 본명 그대로만 쓰셨거든요. 설마 그 박성진 교수님이라고는 저도 몰랐습니다. 하도 오래되신 분이라. 황인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분은 작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교수님이 계속 이 병원에 나오고 계십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아내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오시는 거죠? 황인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황인수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여기 오면 아직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그 말에 간호사 1명이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김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눈을 감고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로 지난 몇 달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거기 좀 치우세요. 좀 제대로 하세요. 이런 분들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수술실 주변을 맡으면 안 되죠. 자신이 매일 수술실에서 쓰는 기법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에게, 자신이 의대에서 배운 교재를 쓴 사람에게, 아내를 이 병원에 두고 싶어서 청소부로 들어온 노인에게 그 말들을 했다는 것을. 김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김도연이 수술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진이 수술실 안에서 마지막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김도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젊고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던 의사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술실 한가운데에서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죄송합니다. 그 두 글자가 수술실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박성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꾸짖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김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진의 눈이 부드러웠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세월과 상실과 사랑이 켜켜이 쌓인 눈빛, 그리고 그 안에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박성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 그 상황에서 자존심보다 환자를 먼저 선택했잖아요.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김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수술복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박성진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굽은 손가락, 거칠어진 손바닥, 의사의 손이기도 했고 청소부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두세 개에서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김도연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실 안에 있던 간호사들이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병원에 봄이 왔습니다. 로비의 유리창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병원 마당의 목련이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그 병원의 4층 복도 끝에 조용한 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나무로 된 직사각형 현판. 그 안에 새겨진 글씨. 박성진 강의실. 병원 측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매달 한 번씩 김도연이 후배 레지던트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수술 기법도 가르쳤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시작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평생 배워야 하는 건 수술 기법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강당 앞자리에 앉아있던 레지던트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김도연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부한테 배웠습니다. 강의실 안에 잠깐 가벼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병원 어딘가에서 박성진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굽은 허리로 묵묵히. 한 번은 신입 간호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들 알고 있는데. 박성진은 대걸레를 잠깐 세워두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마당의 목련이 봄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아직도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그 말의 의미를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병실이 이 병원 4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장 오래, 가장 정성스럽게 닦는 복도가 바로 그 병실 앞 복도라는 것을. 봄바람이 4층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아래 하얀 바닥 위에 한 노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쓰면서도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쓰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여기 오면 아직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이 한마디가요. 단순히 아내를 그리워하는 말이 아니라 그 병원이 그분한테 아내와의 마지막 시간이 담긴 곳이고 그 복도 하나하나가 그분한테는 살아있는 기억이라는 게, 그 사람이 그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쩌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 씨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 지나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냥 흘려보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거의 모르고 삽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김도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주변 사람 한 명에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눈을 맞춰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 안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겪은 이야기 혹은 주변에서 들은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사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이 참은 앞으로도 이렇게 진짜 이야기, 진짜 감동, 진짜 여운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